국제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최아영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상당히 여러분이 낯설어 하는 것들에 중첩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거기에 부하라는 또 어디고, 유대인은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낯섦들이 조금은 익숙함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강의를 들어가면서 그 초국가주의는 이제 여러분도 많이 들어봐서 알 것입니다. 이 초국가주의는 그 국민국가의 영토적인 경계를 가로지르는 정치, 사회, 경제적인 활동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초국가주의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많이 다양하게 또 내려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 초국가주의라는 것들을 정말 삶에서 적용을 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민족이 유대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초국가주의는 디아스포라가 모국과의 그 연계가 단절돼 있었을 때는 불가능했던 그런 행위들이죠. 초국가주의가. 사실 유대인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도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이 되기 전에는 모국과의 그러한 연계가 사실상 뭐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불가능했었지만 그 이후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국가 없이 오랫동안 그 역사적으로 흩어져 살면서 국가 없이 존재하는 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민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건국과 상관없이 어, 그들의 역사에서 초국가주의적인 그 삶의 실천을 가장 오랫동안 해온 민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은 고전적인 디아스포라의 원형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그 말 자체도 그 유대인들의 이산에서 나온 것이죠. AD 70년에 그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그 추방을 당하는 그 것으로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빅팀 디아스포라가 사실적인 고전적인 디아스포라입니다. 빅팀 디아스포라는 그 희생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고국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 고국과의 연계가 완전히 끊어진 그런 디아스포라인데 사실상 요즘에는 이런 디아스포라의 개념에서 빅팀 디아스포라는 이제 좀 예전의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난민들이 뭐 디아스포라는 아니지만 그 고국과 어떤 그 고국에 살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약간 뭐 난민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빅팀 디아스포라는 이제는 어떤 주류적인 디아스포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디아스포라든 뭐 우리 제외 한인부터 시작해서 모국과 굉장히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초국경적인 삶의 방식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모빌리티가 강한 사람들이었죠. 민족들이었죠. 그래서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공동체는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적 중심체인 회당, 시나고그라는 그 회당이 중심에 있었고요. 카할은 무엇이냐면 이것도 이제 그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인데요. 라피들이 모여서 사법적인 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해주는 역할을 뭐 종교적인 역할은 뭐 사회문화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회당에서 담당한다면 또 라피가 재판으로 하는 것이 카할이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억에 추상의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던 모국이 이제 지리적인 실체가 되면서 이제 모국을 서로 왕래하면서 초국가적인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앙아시아는 옛 구소련을 이루었던 그런 지역이었죠. 1991년에 구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구소련에 살고 있던 부하라 유대인을 포함한 구소련 유대인들 약 150만 명이 해외로 이주하게 됩니다. 먼저 이들은 전 세계 22만 명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이 부하라 유대인들은 중앙아시아 출신들입니다. 부하라는 중앙아시아의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 도시에 역사적으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을 부하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부하라 유대인들이 현재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중앙아시아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들이 미국 또는 이스라엘 그리고 유럽으로 사실상 거의 다 떠났다라는 그런 현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부하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22만 명이 있는데 현재 미국에 6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에 15만 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중앙아시아와 미국, 이스라엘이라는 이 초국가적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지지해 주는 그런 도구가 바로 디아스포라 미디어인데요. 에스닉 미디어라고 하죠. 그 신문에서 어떻게 이 3국의 세계 미국과 이스라엘과 중앙아시아에 대한 기사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기사 분석을 통해서 이 디아스포라들의 정체성을 어 좀 넘겨 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지를 이번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해외 한인 네트워크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비교도 가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 이것은 중앙아시아의 지도입니다. 부하라는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있고요. 바로 부호로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요. 그 우즈베거로 부호로가 부하라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매우 오래된 고대 도시이고요. 관광 중심지입니다.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리고 그 수도 타슈켄트는 이쪽에 있고요. 사마르칸트, 부하라, 타슈켄트가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3대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거의 그 매우 건조한 사막지대이고, 과거 그 중앙아시아의 중세 이슬람 문화가 꽃피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생소하죠. 이슬람 문화의 대표적인 도시에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여기에 살게 되었는지 계속 강의를 진행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요. 요 부하라 유대인들은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가 현재 국경 안에 있죠. 그런데 이 국경을 획정한 것은 옛 20세기에 초에 소련이 획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과 인접한 타지키스탄이 국경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중앙아시아 국경을 보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민족 분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타지키스탄과 부하라는 굉장히 특수한 관계에 있어요. 부하라가 현재는 우즈베키스탄 땅에 있지만 이 부하라를 어떤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던 것은 타직인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는 같은 지역, 이 국경이 없었습니다. 국가로 존재하기 전에는 그냥 정주민족이었어요. 중앙아시아 정주민족이면서 서로 문화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하라 안에는 우즈벡인뿐만 아니라 타직인들도 살고 있었고 오히려 타직인들이 그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유대인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가 우즈베크어가 아닙니다. 타지크어와 비슷한 페르시아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라는 것을 지도를 보고서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도시 부하라는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해 있고 사만조라고 사만조도 사실은 요 타지크인들의 왕조예요.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이 7세기에 들어옵니다. 아랍이 정복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사만조라는 이 그 타지크인들이 세운 왕조예요. 굉장한 그 중세 시대의 그 중앙아시아 이슬람 문화를 꽃피웠었습니다. 그 중심지가 수도가 바로 부호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맘 알 부호리 같은 지금도 우즈베크인들이 역사 교과서에서 칭송하고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조상이죠. 이맘 알 부호리 같은 사람들이 이 부호라 출신들입니다. 현재 부하라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중앙아시아의 그 아주 대표적인 풍광들입니다. 이렇게 푸른색 모스크가 있는 이게 모스크고요. 이것은 미나레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등대 역할을 해서 이 불빛을 여기서 이제 비춰주면은 그 사막의 대상들이 실크로드를 오가던 대상들이 여기가 어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고 또 여기는 되게 또 끔찍한 전설들도 있습니다. 뭐 전설이기 때문에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이제 사형을 집행하던 장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사형을 집행을 하냐면 이 첨탑 위에서 어 이제 범죄자, 사형을 당할 사람들을 이제 밀어서 떨어뜨렸더라고요. 밑으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보시는 것은 부하라의 역사적인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유대적인 색채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중앙아시아는 굉장히 많은 다민족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오랫동안 이슬람의 문화를 꽃피웠던 곳입니다. 그래서 부하라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오랫동안 살았던 토착 유대인들을 부하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부하라 왜 그렇다면 왜 부하라라는 이름을 썼을까라는 이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지역에 16세기부터 1920년 이제 소련에게 정복당할 때까지 부하라 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부하라가 이 부하라 칸국의 중심지였겠죠. 그래서 지금 요 지리적 이 바운더리 안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부하라 유대인들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스스로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들의 타지커 발음이겠죠. 그다음에 야후디, 야후디는 유대라는 그런 유대인이라서 그 유대를 야후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후디라고 스스로를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과연 왜 유대인들이 이 중앙아시아의 이 지역에 살게 되었을까라는 것에는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어, 사실은 유대인들의 고대 역사에서 1세기경 이전부터 어쩌면 기원 전부터 그 지역에 살았을 것이다. 페르시아 땅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1세기경부터 이들이 여기 살았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명목 민족인 우즈베크인들보다 먼저 정착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즈베크인들은 또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투르크계 우즈베크인이라 부르는 투르크계인들이 16세기부터 이곳에 살았다고 추정이 됩니다. 훨씬 더 먼저 이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언어는 여러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부홀이라고 하는 그들의 토착어가 있고요.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러시아어를 쓰게 된 이유는 이 지역이 강의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구소련 지역에 북속이 되었던 그 지역이어서 러시아어가 전부 다 표준어 공용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외향적인 이미지가 있을 건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럽 유대인들, 여러분이 잘 아는 대표적인 유대인이 누가 있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유대인들도 있고요.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부하라 유대인들은 중앙아시아인과 거의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럽 유대인과 아슈케나지라고 부르는 유럽 유대인들과는 매우 다른 오히려 중앙아시아 우즈베크인과 훨씬 더 비슷한 외양을 가지고 있고 문화도 지니고 있고 심지어는 유럽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유대인도 굉장히 모자이크처럼 많은 그런 분파가 존재하는데요. 다른 서양의 아슈케나지, 러시아의 아슈케나지 유대인들과 회당도 따로 쓰고 심지어는 죽어서는 무덤도 따로 쓴 정도로 유대인들 안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그룹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볼 때는 우즈베크인과 이 부카라 유대인을 저한테 구분하라고 하면 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중앙아시아 땅에 살면서 중앙아시아 문화를 흡수하게 됐고 또 이들은 굉장히 음악적인 재질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전통 음악이 샤슈마콤이라는 그 전통 음악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면은 딱 생각나는 뭔가 중앙아시아 스타일 이런 스타일의 음악들인데요. 이 샤슈마콤의 대표적인 연주자들이 거의 다 북하라 유대인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외로 흩어져 이제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자신의 민족을 브랜딩을 할 때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샤슈마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샤슈마콤을 연주하는 중앙아시아의 음악가들이라는 그런 정체성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전 세계 유대인들, 저희가 오늘 유대인 강의이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좀 기초적인 그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미국과 유럽의 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던 이 지역의 유대인들을 아슈케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슈케나지는 독일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유럽 유대인들이 보통 아슈케나지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홀로코스트 때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입니다. 중앙아시아는 여기에 있죠. 오늘 우리가 네, 문제 있나요? 네. 부하라 유대인들은 바로 요 지역에 살고 있는 중앙아시아와 중국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슈케나지도 아니고 그냥 이 지도에서는 굉장히 스페셜 주이시 그룹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립되어서 살았던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북아프리카와 그다음에 남유럽
터키 요 지역에는 스파르딤은 스페인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스페인계 유대인들을 스파르딤이라고 합니다. 스파르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요 중동 지역의 요 유대인들을 미즈라히라고 합니다. 미즈라히는 동쪽이라는 뜻인데요. 동방 유대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요 부하라 유대인들은 요 미즈라히와 스파르딘 유대인들과 훨씬 더 문화적인 연계가 매우 독특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다라면 아슈케나즈보다는 훨씬 요 북아프리카, 남유럽, 그다음에 중동 지역의 요 유대인들과 많은 문화적인 유사성이 또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부하라 유대인들의 초국가적인 네트워크를 중앙아시아, 미국, 이스라엘을 살펴볼 건데요. 이제 먼저 중앙아시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이제 유대인들의 모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삶을 키워나가기 시작한 공간이기 때문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1세기부터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에서 봤듯이 모스크가 그 도시의 올드시티의 중심에 있고 모든 것이 이슬람 문화 가 메인스트림이었던 그 도시가 바로 부하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하라 유대인이 아니라 부하라라는 공간이었는데요. 이 부하라 유대인들은 그럼 이 무슬림들과 공존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겠죠. 자, 이 사람들은 무슬림과 공존하면서 사회적인 법적 제약을 당연히 받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슬람 사회에서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무슬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딘미라고 합니다. 딘미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두세, 지즈야라고 하는 인두세를 바치면 그나마 그 공간 안에서 같이 공존할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차별을 받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 유대인들의 회당은 무슬림의 모스크보다 높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말을 타고 다닐 수 없고 그다음에 회당은 보수해도 새로 건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문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19세기 말에 이제 제정 러시아가 이제 남진을 하면서 영국과 중앙아시아를 놓고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중앙아시아를 이제 그러니까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가 19세기 말이었는데 이때 이 러시아가 들어오면서 이들의 그 딘미라는 그런 불평등한 신분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제한을 철폐해 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 부하라 유대인들은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무역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19세기 말부터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뉴욕에 가봤어요. 뉴욕에 이제 많이 살고 있거든요. 부하라 유대인들이 하는 보석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들을 가지고 있고 중앙아시아에 오래 공존하다 보니 뭐 무슬림들과 당연히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흡수하면서 하이브리드화, 문화의 혼종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련에서 1900 이제 20년대 후반에 이제 국경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유대인들, 부하라 유대인들은 어느 민족인가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우즈베크인들인가, 타지크인들인가? 왜냐하면 외향으로서는 거의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생활하는 방식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혹 그냥 유대교를 믿는 타지크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이렇게 이렇게 엮어서 만든 할라라는 할라빵을 반드시 먹습니다. 그런데 이 부하라 유대인들은 그 할라빵을 먹지 않고 플롭이라는 어쩌면 여러분 뭐 한국에도 중앙아시아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볶음밥을 먹습니다. 유대인 문화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예이고요. 자, 무슬림들과 그렇게 오랫동안 섞여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는 곳은 무슬림들과 사는 곳과 달랐어요. 스스로 경계를 지어 놓고 살았습니다. 보통 우즈베크인들은 마할라라고 해서 그들의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로서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정체성이 구소련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에 비해서 매우 뚜렷합니다. 구소련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소련의 그 반종교 정책 때문에 사실상 유대교적인 어떤 전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이 중앙아시아에는 아직도 그 부하라 유대인들은 뭐 유대교적인 전통들을 많이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준수해 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하라 유대인들은
아슈케나지 유대인, 어떻게 보면 동족이죠.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의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2차 대전에서 그 2차 대전이 발발할 그 당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제정 러시아에 약 5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이 제정 러시아 그리고 그 소련 지역이었는데요. 여기에 있던 그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을 2차 대전 때 처음 보게 됩니다. 이 중앙아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이들이 전쟁에서 후방으로 이송되었기 때문이에요. 피난을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련에서는 중앙아시아는 2차 대전 때 그 소련과 독일이 전쟁을 할 때 전선이 거의 없었던 지역입니다. 후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후방으로 이송을 시켰는데 그때 유대인들도 일부 이송이 되어서 이때 처음 보게 돼요. 물론 처음은 아닙니다. 19세기 말에 이제 러시아가 이쪽에 들어오면서 유대인 상인들도 같이 들어오게 되어서 그때 봤다면 2차 대전 때 이제 아예 정착해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스스로를 아슈케나지 유대인들과는 구분하면서 살아서는 회당도 다른 회당 다니고 죽어서는 묘지도 따로 쓴다라는 것이 이들의 철칙입니다. 자, 이들이 중앙아시아에서 그럼 언제부터 이제 이주를 시작하게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에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당시 팔레스타인이죠.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없었고요.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20년대 말 30년대 초에 소련에서 이제 소수민족 박해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나마의 자치를 누렸던 것을 이제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또 이주합니다. 사실 이때도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가 아직 없었을 때였겠죠.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도 주로 이스라엘로 이주를 하는데요. 자, 1970년대는 구소련에서 굉장히 큰 반유대주의적인 정책이 소련에서 반유대주의적인 정책을 펼쳤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소련과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1967년 이후로 중동 전쟁 이후로 단교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소련에서는 해외 이주가 자유롭지 못한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중반에서 미국이 소련 유대인들이 하도 정부로부터 탄압을 많이 당하니까 난민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 사회가 굉장히 파워풀했었죠. 그 당시에도. 그래서 우리 동족들을 구출해 와야 된다라는 그런 아마 미국 어,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압력을 가했는지 아니면 어떤 주장을 했던지 해서 난민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난민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1980년대 후반에는 이제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 정책을 하면서 이제 소련은 더 이상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나라가 아니다 하면서 난민 자격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은 1991년에 소련이 이제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만에서 150만 가량이 이스라엘과 미국으로 대거 이주하게 됩니다. 자, 이때 중앙아시아의 부카라 유대인도 많이 이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그 이주하는 원인은 가장 큰 것은 어떤 나의 모국으로 돌아가겠다? 사실 그런 것들은 크게 뭐 그들의 마음 깊숙이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위기였습니다. 소련 해체 이후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를 옛 구소련 구성국들 러시아를 포함해서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이제 신생 독립국가가 됩니다. 자, 신생 독립국가들은 대부분 네이션 빌딩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 당연히 우즈베크 민족주의가 부상합니다. 이슬람이 다시 부상합니다. 이슬람적인 전통을 다시 이으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하라 유대인들은 어, 우즈베키스탄을 많이 떠나게 되고 타지키스탄도 90년대 초반에 내전을 겪어서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살고 있던 거의 대다수의 부하라 유대인들은 해외 이주를 모색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스라엘과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미국에 한 6만 명이 있다면 뉴욕에 5만 명이 있고요. 뉴욕 퀸스에 한 4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밀집해서 엔클레이브를 이루며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중앙아시아에서는 부하라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사실상
소멸되었다라고 아까 보셨듯이 뭐 2,0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 부하라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모국이라는 표현을 이제 종종 쓰는데요. 이스라엘로 넘어간 그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부하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역사적 모국이면서 초국가적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1890년에 아까 기억나세요? 19세기 말에 부하라 유대인들이 일부가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로 떠났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이 여러 그 도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었는데요. 예루살렘에 부하라 유대인들이 밀집해서 모여서 살았던 그 쿼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인구의 20%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또 많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인구의 20%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저는 이제 러시아어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좀 도시를 좀 돌아다녀 보면은 어디선가는 늘 러시아어가 들립니다. 그리고 아니 여기 이스라엘에서 러시아어가 이렇게 많이 들리다니. 그리고 러시아어 간판이 굉장히 많이 있고 어느 지역은 그냥 그 자체가 러시아의 소도시 하나를 그냥 가지고 갔다 온 것 같이 그런 도시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러시아어로 된 신문과 TV 채널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출신국 중앙아시아와 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유럽 유대인의 정체성은 거의 없습니다. 유럽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유대인이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출신 지역에 따라서 디아스포라로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언어도 그렇고 스페인 유대인들과 동유럽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질적인 것이 굉장히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많은데 동방 유대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정치적인 성향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주로 이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그 대다수는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입니다. 유럽,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뭐 몰도바 이런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주민 정당, 그들이 찍는 이스라엘 베이테이누라는 정당에 그 선거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하라 유대인들은 같은 구소련 지역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이 주로 선택하는 정당이 아니라 구소련계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이 주로 선택하는 정당이 아니라 쉐파르딤 유대계 종교 정당, 굉장히 그 올소독산 그 종교 정당인 샤스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늘 그 정당을 많이 지지합니다. 같은 구소련 지역에서 오고 같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이들의 정체성에 따라서 정치적인 어떤 표현이나 정치적인 어떤 투표 행위, 선거 행위도 서로 달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부하라 유대인들인데요. 이 전통 복장이 이제 그분들의 전통 복장이겠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우즈벡 전통 복장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흡수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축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은 세 번째 축은 부하라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중심지 미국입니다. 왜 디아스포라의 중심지였냐면은 이스라엘은 많이 갔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뭔가 디아스포라 단체를 만들고 협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들의 어떤 소리를 내고자 했던 그런 그 공간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대인 다수가 사실상 19세기 동유럽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70년대 말에 미국 정부가 소련 유대인들에게 난민주의를 부여하면서 소련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그 뉴욕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구소련계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말씀드렸던 아슈케나지 유럽 유대인들은 브루클린에 많이 살고 있어요. 뉴욕에서도. 그런데 이 북하라 유대인들은 퀸즈가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공간이긴 한데 그 안에서도 포레스트 힐스라는 곳에 에스니 엔클레이브를 형성하면서 아주 촘촘하게 밀집하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여기를 좀 재미있는 명칭인데 부하라 브로드웨이라고 부릅니다. 그 메인 스트리트 이름이 부하라 브로드웨이고 여기에 이들의 여행사, 식당, 마케팅이 다 있고 신문사, 박물관, 학교, 회당 등 아주 이들의 모든 부하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단체가 거기에 모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미국으로 건너간 유대인들이 먼저 미국 캐나다 부하라 유대인 총회를 설립을 해서 어떤 디아스포라를 대표하는 어떤 구심점으로서의 그런 단체를 처음 설립을 합니다. 바로 이 사진이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이 부하라 유대인들이 그 창립 총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것은 이제 그분들의 신문에서 나온 신문 광고인데요. 아마 뭐 연극 광고인 것 같습니다. 보러 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고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영어입니다. 자 이것은 아마 그 러시아어인데 아마 우즈베거 아니면 타지거 그들이 쓴 제가 유감스럽게도 부호리를 모릅니다. 아마 근데 문자는 키릴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추측이 가능하고 이것은 히브리어예요. 언어가 포스터에 세 개 언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 뉴욕의 포레스트 힐스 지역에 부하라 브로드웨이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도 보면 영어, 러시아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어 그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비디오 테이프 있죠. 예전에 비디오 플레이어를 사용했을 때.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 그다음에 러시아 음악 CD들을 팔고 이런 그런 지역이었고요. 여기도 기념품을 파는데 뭐 전부 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러시아의 마트리오시카 인형들. 그래서 정말 여기가 뉴욕이 맞고 여기가 유대인 상점이 맞나 할 정도로 그 굉장히 구소련적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긴 그곳의 식당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중앙아시아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중앙아시아의 식당과 인테리어와 모든 것이 비슷합니다. 메뉴 이렇게 만들어낸 형식까지. 다만 다른 건 무엇이냐면 아니죠. 코셔 마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대인 식당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코셔 마크가 여기가 코셔 식당이다라는 그 마크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모든 메뉴는 똑같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자, 여기 재미있는 것은요. 자, 부하라 유대인 엔클레이브, 이 부하라 브로드웨이에 우즈벡 이민자들이 같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이들이 어떤 혈통적으로나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라서 뭐 러시아의 동족인 아슈케나지와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훨씬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앙아시아와 문화적인 유대가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러시아 문화의 상당 부분 많이 동화가 되어 있어서 그냥 이들이 보기에는 러시아인인 거예요.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고 이 동족인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과 이 북하라 유대인들은 서로 공존한 기간이 매우 짧고 또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정체성을 이루는 기저에는 이 홀로코스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홀로코스트 경험을 같이 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중앙아시아는 전쟁의 후방이었기 때문에 나치가 물론 그 근처까지는 오긴 했었지만 이 대량 학살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아시아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런 경험이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에 좀 이질적인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 바로 여러분 이게 보면 할랄 미트잖아요. 바로 옆에가 제루살렘이란 베이글 가게입니다. 유대인들은 베이글 빵을 많이 먹잖아요.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어요. 뉴욕의 부카라에 가보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죠. 네, 무슬림들이 이제 여기는 심지어는 무엇을 하냐면 그 무슬림들이 이제 그 종교 축일에 그 희생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때 가축을 도축해서 이제 그 사용을 하는데 그것들 막 주문을 받는 그런 마켓이에요. 굉장히 이슬람적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음식을 파는 그런 곳인데 바로 옆엔 유대인들 베이글 가게가 있을 정도로 어, 공존한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여기 뉴욕의 퀸스에서요. 1999년에 미국, 캐나다, 부하라 유대인들이 이제 총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들만의 단체를 만들었는데 1년 후에
전 세계 부하라 유대인을 아우르는 디아스포라 단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세계 부하라 유대인 총회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씩 이제 제도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대에 창립이 되었는데 본부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사실 이 세계 부하라 유대인 총회는 미국, 캐나다 부하라 유대인 총회가 없었다면 거의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는 미국이 뉴욕이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하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하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뭐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에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는 다음 세대예요. 부하라 유대인들이 이제 점점점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들의 문화적인 독특성과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부하라 유대인 다음 세대에게 유대 정체성 교육을 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건 이분들이 이스라엘에 살잖아요. 이스라엘에 살면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 정체성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거기에서 더해서 플러스해서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부하라 유대인이라는 그런 문화적인 독특성을 정체성을 이어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그것을 통해서 이것들을 하냐면 오르 아브너라는 것이 바로 구소련 지역의 유대인 학교 네트워크인데요. 여기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하라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이 학교를 통해서 이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초국적 디아스포라의 초국가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디아스포라 단체가 만들어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분이 이제 푸틴 대통령인데 상당히 젊었을 때 찍으신 사진이네요. 네. 그래서 이 푸틴 대통령 옆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 유대인입니다. 레프 레바예프라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고가의 하이엔드의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기업의 총수입니다. 아마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 브랜드를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1970년에 우즈벡에서 이스라엘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미국, 러시아, 중앙아시아에서 아주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을 하게 되죠. 그 유대인들 말씀드린 부하라 유대인들이 이제 그 주얼리 보석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이 사람도 아버지에게 그걸 배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는 자기 딸이 그것을 같이 이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요 분은 이제 돌아가신 제1대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양국의 대통령을 뭐 스스럼 없이 만날 정도로 굉장히 유력한 인물이 바로 세계 보하라 유대인 총회의 총회장이고 1대 총회장이면서 아마 제가 올해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총회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요. 2022년까지. 그래서 막강한 부를 가진 이 사람이 든든하게 이것을 지켜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 이제 보았던 그 이주의 지형들을 세 개의 축, 미국과 중앙아시아와 이스라엘 요 세 개의 축을 살펴봤고 또 그 세 개의 축 안에서 어떻게 이주를 했는지를 지켜봤고 또 이제는 이 공동체들이 초국가적인 정체성을 가지면서 어떻게 유지되는지, 무엇을 통해 유지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닉 미디어인데요. 그 미디어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체를 보았고 이제 미디어를 보겠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초국가적 정체성 형성에 당연히 기여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와 모국과 거주국을 이어주는 링크를 역할을 하는 것이 에스닉 미디어인데요. 미리 제 논문을 읽으셨다면 그 논문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이 에스닉 미디어 분석한 글입니다. 그래서 부카리안 타임스라는 뉴욕 유대인들이 발간하는 인터넷 신문인데 지면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면 분석을 통해서 이제 2016년에서 제가 논문에서는 2022년까지 그 신문들을 좀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의 인식 가운데 자리한 지리적 모국, 그러니까 지리적 모국이죠. 우즈베키스탄, 역사적 모국 이스라엘, 그리고 주로 살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인식의 구도를 살펴보려고 했었습니다. 부하라 타임스는 이렇게 나오고요. 굉장히 신문이 매수가 많아요. 한 호당 45매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분석하느라고 엄청나게 애를 먹었습니다. 몇십 호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한 호당 45매씩 있어요. 그만큼 내용이 많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이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자, 언어가 일단 전부 러시아어로 되어 있습니다. 부스른 유대인들은 러시아어가 그들의 사실상 모국어 통용어였었습니다. 히브리어를 잘 못합니다. 뭐 지금 이스라엘로 넘어간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겠지만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사용했던 언어는 어 러시아어였어요. 그래서 러시아어로 신문이 나오고 있고 이 신문을 보는 사람은 미국, 이스라엘, 중앙아시아, 유럽에 있는 유대인, 부하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신문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당연히 중앙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사실상 이제 그들은 정보를 부하라 유대인들이 2천 명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발간하는 이 신문을 통해서 공동체의 생활에 인제 어 조인하게 됩니다. 그 신문 기사들을 이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신문이지만요, 별로 미국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 이 신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미국의 뭐 대이스라엘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간단하게 나와 있는 그런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부분이 미국 내에 특히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발생하는 반유대주의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많이 다루었고, 그다음에 여전히 유럽 유대인보다는 같은 계열인 동방 유대인들의 소식들을 더 많이 그 안에 넣어 줬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뭐 국경일이라든지 미국의 역사, 문화, 대중문화 사실 거의 다 없습니다, 신문에. 미국에서 만든 신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관련된 기사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유대인의 모든 절기 때마다 아까 그 어마어마한 거부였던 레프 리바이프가 컬럼을 das습니다. 이분이 매우 독실한 유대교 신자입니다. 정통 보수파 유대교 신자가 인데요. 이 사람들이 매해 이런 이 사람이 국경일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유대교의 그런 법에 따라서, 그리고 절기마다 이스라엘에 사는 가난한 동포 부하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잘 보내도록 성금을 모으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매우 강한 이스라엘 지향성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인식에서 디아스포라의 삶은 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전 세계로 추방되었다. 이것을 갈루트라고 하는데요. 이 갈루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추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통적으로 이들의 인식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유월절 만찬을 꼭 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다 같이 이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하고 끝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여기 살지만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유월절을 보내자. 그렇게 2000 년을 보냈습니다. 그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요. 그래서 당연히 그 이스라엘에 대한 지향성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관련된 그 기사들은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는 편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정부는 적극적으로 해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귀환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정부 단체들도 같이 그들의 삶이 이스라엘을 살아가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팬데믹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에도 해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오는 그런 흐름들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제 위협을 또 많이 당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프랑스,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지금도 많이 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인제 사람들이 쓴 컬럼이나 이런 것을 읽어 보면은 감정적인 연대가 또 많이 드러나요. 왜냐하면은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내가 지금 뉴욕에 살고 있어도 내 어머니, 아버지, 친척들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마음에 가까운 나라, 조상의 뼈가 묻힌 나라, 나에게는 가까운 나라, 그리고 내 자녀와 손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찾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곳에 뼈를 묻게 될 나라.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지향성들을 또 보여주는 기사들을 많이 실어냅니다. 아까 말했던 이주를 인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알리야라고 하는데요. 그 알리야 이슈도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또 이스라엘 당연히 국내의 정치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 뭐 하이테크가 강한 나라잖아요. 그런 좋은 긍정적인 기사들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아시아는 과연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이 신문에서.
그렇다면 이제 중앙아시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어 이스라엘과 함께 가장 많은 기사 빈도수가 있고 비중 있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많이 떠나왔지만 자신들의 뿌리가 거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전통 축제 노루즈가 있어요. 중앙아시아인들의 그 봄 축제 인데요.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 아마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노루즈 기간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이게 중앙아시아인들이 굉장히 성대하게 치르는 명절인데 뉴욕의 우즈벡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같이 치릅니다. 그리고 기사를 읽어 보면은 피를 나눈, 혈연의, 친근한이라는 러시아어 형용사가 라드노이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형용사입니다. 그 중앙아시아에 관련된 기사에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전쟁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이들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대를 굉장히 강화시킨다라는 것인데요. 이 전쟁은 바로 제2차 대전이었어요. 자, 2차 대전에서 소련이 승리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른 승리였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당연히 중앙아시아 출신 그 사람들도 많이 그 전쟁에서 희생이 되었는데요. 2차 대전 승전 기념일 5월 9일은 이스라엘도 승전 기념을 5월 9일로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기억이 부하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구소련 지역의 유럽 유대인과 연결시키는 기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다 같이 그 전쟁을 겪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 러시아와 굉장히 복잡다단한 정치적인 관계로 묶여져 있지만 2차 대전에 사실 그 나치 수용소를 해방시킨 것 중에 하나가 미군과 소련군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소련군을 뭐 기억하는 나치에서 우리를 해방했던 그 소련군을 기억하는 그런 추모하는 그런 추모비들이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전혀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공간에도 2차 대전의 기억들이 그 기억의 장소들이 그 안에 만들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는 사실상 전선이 형성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않았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2차 대전과 관련된 레토릭이 우리 우즈베키스탄 후방이었지만 재앙을 당한 어, 유럽, 소련의 국민들을 특별히 이 부하라 유대인들에게 보자면 아슈케나지 동포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품어준 나라.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우리 고려인 분들도 강제 이주를 당해서 1937년에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이 등지에 이제 가게 되셨잖아요. 강제 이주를 당했을 때 실제 많은 우즈베크인들이 많이 도와줬다라는 이야기를 중앙아시아 고려인 분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레토릭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다. 우리가 품어주었다. 이런 레토릭이 강합니다. 그런데 2016년에 우즈베키스탄의 제2대 대통령 미르지요예프 현 대통령이시죠. 그분이 취임한 이후로 승전 기념일의 서사가 굉장히 바뀝니다. 예전에는 희생하고 애도하고 또 우리는 여기는 후방이었지. 이런 것이었다면 이젠 우리도 나가서 같이 싸웠어. 우리도 승리를 위해서 희생했고 노력했고 우리도 영웅이고 그 전쟁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으로 바뀌어서 심지어는 전쟁을 승전 기념하는 공원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런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전쟁에 대한 과거에 대한 인식이 부하라 유대인들의 전쟁 관련 인식과 서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캐나다 부하라 유대인 총회의 요청으로 중앙아시아 부하라시에 2016년에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싸웠던 어, 유대인 포함하여서 그 부하라의 그 출신 사람들이 2차 대전에서 나가서 싸워서 전사했던 사람들의 이름의 추모벽을 다 여기를 이렇게 적어놔서 만들었어요.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도 나가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윗의 별,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그 유대인들 전사자들을 이렇게 어, 이거 확인해봐야겠지만 유대인 플러스 아마 우즈베크인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우즈벡에 사는 유대인들의 그 전사자들의 그런 그 명단들을 전부 다 이렇게 기억하자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유대인 추모비네요. 네. 예전에 이것은 제가 뭐 2016년 이전에 갔을 때 찍어놓은 것인데요. 이것이 전쟁에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중앙에 있는데요. 이것이 어머니 그것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래를 보고 슬퍼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이제 위를 바라보고 많이 이제 물론 슬퍼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으로 좀 바뀌고 있고, 또 예전에 없었던 탱크나 이런 것들이 우즈베키스탄의 승전 기념 공원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부하라 유대인 총회가 이스라엘 국방부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부하라 유대인들도 나치즘과 싸웠다. 우리가 그냥 후방에서 너네 우리 동포들만 이렇게 돌봐준 것이 아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이들을 기리기 위해서 책과 박물관을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적을 인정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무력하게 살해된 유대인들이 아니다. 동포들을 돕고 지키기 위해서 나섰던 유대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역사적인 기억들이 어 그러니까 모국 이스라엘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 존재하는 디아스포라 보하라 유대인들의 그 홀로코스트 기억이 그들의 출신국의 과거사 해석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아까 기업가를 포함하여서 어떻게 초국가적인 활동 모국화할까라고 봤을 때, 사실 우즈베크 부하라 유대인들의 일부만 부유하고 대부분들은 그렇게 부유하진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절대 다 부유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즈베키스탄과 아까 말했던 그 기업인을 제외하고는 어떤 초국경적인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두드러지게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는 바로 우즈베키스탄에 남겨진 자신들의 조상들의 묘지를 보수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남아 있는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이 부하라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묘지가 사라지지 않도록, 실제로 부하라 그에 가 보면 유대인들 묘지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묘지를 따로 씁니다. 무슬림들과 같이 쓰지 않아요. 기독교인들과도 같이 쓰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 묘지 안에 무슬림 묘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묘지가. 그러니까 종교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더 묘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돌판에 새겨진 역사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묘비 같은 거 지켜내는 것이. 그래서 끊임없이 성금을 모금을 해서 우즈베키스탄의 각 도시에 이제 보하라 유대인 공동체를 보내서 묘지를 다 보수해 주도록 하고, 심지어는 여기 관광 투어 프로그램도 만듭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조상들의 무덤을 이렇게 보러 오면서 또 부하라 과연 예전에 그들이 살았던 곳을 보는 그런 투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묘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추모를 할 때 그리고 돌을 갖다 놓습니다. 그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돌을 우즈베키스탄의 조상의 무덤 앞에 이렇게 놓고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즈베키스탄과 이스라엘, 미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민간 외교의 가교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굉장히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이것을 잘 활용합니다. 부하라 유대인들을 매개체로서. 자, 이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하라 유대인들은 초국가적인 네트워크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래 거주했던 그 땅에는 가장 소수가 존재하고 있고, 역사적 모국으로 상당수 떠났고, 그다음에 디아스포라의 그 중심지였던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미국, 우즈베키스탄의 삼각구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자, 왜 하필이면 1920 년대부터 뉴욕에 부하라 유대인들이 살았을 텐데 하필이면 1999 년에 미국, 캐나다 부하라 유대인 총회가 그때 만들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디아스포라 규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소련을 떠났어요. 소련을 떠나면서 미국으로도 가고 이스라엘로도 가고 그랬는데, 이 디아스포라 규모가 커지면 이것을 제도화하고 그들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단체를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들은 보통 그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1999 년에 미국에서 먼저 생겼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미국의 부하라 유대인들은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1970 년에 소련이 아직 서슬퍼럴 때 그 공산주의가 싫어서, 사회주의가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인데, 당시 그 소련에서 유대인들이 떠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면 소련에서 받았던 교육에 들어간 비용들, 그런 것들을 다 반납하고 나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결혼 반지까지 빼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국의 배신자거든요. 조국을 배신하고 우리가 교육시켜 줄 소련은 무성 교육이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해외로 떠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분은 부하라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슈케나지 유대인이었는데 70 년대 이스라엘에 떠나기 위해서 이분이 모스크바의 지하철역 하나를 설계했을 정도로 인텔리였어요. 이런 그 건축 설계하시는 분이었는데 소련에 떠나서 나가려면은 이 보통 본인이 일하는 회사나 본인을 고용한 데에서 추천장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무도 추천장을 써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장을 써 주는 데를 찾아서 일자리를 옮겼는데 그게 뭐였냐면 거리 청소부였어요. 그래서 모스크바의 지하철을 만든 분이 거리 청소부를 하시면서 그것을 간신히 받아서 이렇게 오신 이야기를 1970 년대에 모스크바를 떠나서 그것도 모스크바 출신입니다. 모스크바를 떠나서 이스라엘로 온 이야기들을 제가 직접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떠나기가 어려웠습니다. 1970 년대에.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소수로 올 수밖에 없었지만 1990 년대 이후에 이제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완전히 자유화되면서 제일 먼저 떠났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구소련의 독일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도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그 구소련 지역에 살고 있던 독일인들을 다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년 후에 1999 년에 미국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2000 년에 세계 보하라 유대인 총회가 이스라엘에서 인제 만들어지면서 그야말로 초국가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막강한 영향력 있는 소수의 리더가 반드시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들의 지원이 네트워크 구동에는 사실상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직은 사회문화적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초국가적인 활동이 뭐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뭐 활동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한상이라는 그런 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기업가들의 네트워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가 네트워크가 부하라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주로 사회문화적 영역에 한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부하라 유대인들은 유럽의 아슈케나지 유대인들과는 달리 종교 전통 유지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이것이 한정적이지만 부하라 유대인들의 초국가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단체의 정체성을 정하는 그 총회장이 굉장히 독실한 유대교 신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지향성인데 이것은 뭐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중앙아시아의 문화적 정체성과 이들의 동방 유대인으로의 정체성이 서로 섞여져 있다. 러시아어를 사용해요, 주로 이분들도. 그런데 러시아인과 문화는 공유하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과의 문화적인 연대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또 구소련에 아슈케나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유대인들이 좀 있어요. 부하라 유대인 말고. 제가 뭐 여기까지 가면 너무 생소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구소련 지역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사는데요. 이분들도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소수입니다. 그리고 조지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루지아라고 예전에 불렀었죠. 요즘에 많이 여행들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 조지아 지역에도 조지아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유럽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북하라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들과 더 문화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더 연대합니다. 이스라엘 돌아가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확장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로 이주를 해서 아무리 이렇게 아슈케나지 유대인들과 분리하며 산다고 해도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 총회장이 독실한 유대교 신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독실한 그 정통파 유대교가 하시딤인데 하시딕 유대교인데 이 하시딕 유대교의 대부분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하시디즘이라는 것이 18세기 우크라이나에서 마련된 그 유대교 분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 다이아몬드 재벌 그분은 우즈벡에서 태어난 부하라 유대인인데 종교적 성향은 하시딕, 유럽 유대인들이 믿는 그 종교를 어렸을 때부터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부하라 유대인 공동체에 접목을 시켜준 것입니다. 하시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로서 어떤 그런 그 포텐셜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하시딘들은
어느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거기에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발벗고 나서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와 연결을 시켜줬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들의 역사적인 모국이 아니에요. 이제 실질적인 모국이 되었고 지리적인 모국이 되었고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이 이제 부하라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모국으로 치환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